현재 유엔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아시아 국가로서의 지위 박탈이었죠. 한국은 지구상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선택을 했고, 이 대가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인데요. 한국은 돈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고, 그 결과 수천억 달러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호구라며 손가락질하던 그때, 세상은 한국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남을 돕기 위해 버린 그 돈이 결국 몇 배, 몇십 배의 이익이 되어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모두가 손가락질했던 한국의 선택이 결국 사우디의 석유보다, 미국의 달러보다 강력한 새로운 자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포기한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한국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드리안 홀트이며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근무하는 고위 국장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국제사회의 부침을 지켜보았지만 오늘 아침 같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고요했고 오래된 컴퓨터의 펜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화면에 떠오른 한 문장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신뢰 지수 대한민국 1위. 저는 눈을 찌푸리며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요? 미국보다 높다고요? 독일, 프랑스, 일본보다 말인가요? 말도 안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 상위권은 언제나 서구의 이름들이 차지해왔습니다. 잘 쳐주면 일본까지는 들어갔죠. 그건 마치 바뀌지 않는 자연의 법칙 같았죠. 그런데 다시 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국가. 신뢰라 저는 그 단어를 중얼거리며 곱씹었습니다.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교의 핵심 통화입니다. 신뢰는 동맹을 정하고 투자를 이끌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움직입니다. 실제로 세계 신뢰 지수가 가장 높게 찍힌 국가는 곧 엄청난 경제 호황을 겪곤 했고 그 나라가 세계를 좌지우지하곤 했죠. 그만큼 신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기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데이터 다시 검증하세요. 3번 이상 확인하라고. 10분도 채 안 되어 그녀가 뛰어왔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국장님. 세 개의 독립기관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연합에서도 같은 수치를 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미국보다 한국을 더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지원해주는 국가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캐나다도 자국보다 한국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이 안 되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만들지 신뢰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 기술 강국이라면 인정하겠지만 신뢰라니.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 나라가 기존의 무역 조약을 상호 신뢰 협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되었고요. 세계은행은 한국의 투명성 모델을 전 세계 표준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검토 중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의 통화 가치는 폭등할 겁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이 서울로 몰릴 것이고 원화는 유로와 맞먹는 안정성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의 에너지망, 남미의 인프라 프로젝트, 아시아의 의료 네트워크 등 모든 것이 이제는 한국을 파트너로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금융의 중심을 잃고 유럽은 도덕적 권위를 잃으며 중국은 제조의 우위를 잃게 되는군. 반면 한국은 그 셋을 모두 얻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그 작은 나라가 모든 것을 갖는 게. 저는 이어진 외교 전문들을 열었습니다. 가나, 인도네시아, 페루, 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각국의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 동맹도 원조 대상도 아닌 동등한 존재로요. 가나의 외교부 장관 사무엘 오포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자를 계산하지만 한국은 목적을 계산합니다. 페루의 한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많은 국가는 원조로 벽을 세웠지만 한국은 존중으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의 수치보다
이 문장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지금 도덕적 신용을 손에 넣은 셈입니다. 돈보다 강력한 힘, 바로 신뢰의 자본입니다. 이 자본은 무역 노선을 바꾸고 외교의 축을 재편하며 심지어 유엔의 표결 방향까지 바꿀 수 있죠.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지? 불과 몇십 년 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인류의 도덕축이 되다니. 이건 전례가 없던 일이야. 말도 안 된다고. 과거의 경제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유럽의 작은 국가보다도 GDP가 낮았죠.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국가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파는 실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 특허를 사기 위해 줄을 설 것이고, 유럽의 개발은행들은 왜 우리는 한국처럼 투명하지 못한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군수 계약마저도 달라질 겁니다. 세상이 가장 신뢰하는 나라가 만든 무기, 그걸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매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유럽 및 서방 국가들에 비해 과소평가받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고 핵 무기가 없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젠 한국은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이는 판도 자체가 바뀌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당치 않군.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이제 지구의 도덕을 주도한다니.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구의 질서가 절대적이라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세운 규칙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그 확신이 지금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클레어는 제가 아침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다시금 문을 박차고 들어왔죠. 얼굴은 달아올랐고 눈빛에는 확신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녀가 외쳤습니다. 요청하신 부분에 따라 저는 한국에 대해 더욱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바뀌고 있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클레어, 나는 수많은 가치의 변화를 봐왔네. 하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힘이지. 그녀는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설명해보세요. 스위스와 세네갈이 동시에 같은 나라를 가장 존경받는 파트너로 꼽은 적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존경이 밥 먹여주진 않네. 감정으로 제국은 세워지지 않아. 하지만 신뢰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국이든 빈국이든 모두 한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경제 분석, 무역 지수, 외교 평가,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존경하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나이로비의 빈민가에서도 추리히의 이사회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없었는데. 한 나라가 좋아하면 어떤 나라는 싫어하기 마련이야. 어떻게 모든 국가가 공통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국가가 있을까? 혹시 한국은 전 세계에 로비를 하며 돈이라도 찔러준 것일까? 제 말에는 틀린 것 하나 없었어요. 한때 미국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독일은 질투의 대상이었으며 중국은 계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은 채 신뢰받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급 분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뭔가 숨은 요인이 있을 거야.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홍보 전략이든 디지털 여론 조작이든 뭔가 있겠지. 폴란드 출신 엔지니어 에탄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국장님. 미디어 조작, 로비, 그 어떤 인위적인 흔적도 없습니다. 한국의 평판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얻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돌려보였습니다. IMF, 아프리카연합, 스칸디나비아 정책위원회의 평가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동시에 신뢰받는 유일한 국가. 유일한? 제가 되물었습니다. 스위스나 캐나다도 아니고? 에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위스는 중립적이지만 은행 때문에 불신을 받습니다.
캐나다는 사랑받지만 영향력이 약하죠. 그런데 한국은 강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그 조합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칠레 출신 경제학자 토마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미국이 행동하면 사람들은 의도를 의심하고 중국이 돕겠다고 하면 빚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병원을 세우거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진정성 지수라고 부릅니다. 진정성 지수라니 동화 같은 소리군. 제가 비웃었습니다. 덴마크의 사회학자 노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화는 진실일 때 오래갑니다. 한국의 이미지는 자선이 아니라 일관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남을 밟지 않고도 성장했고 소리치지 않고도 이겼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은 반도 국가가 모든 제국이 실패했던 일을 해냈단 말인가? 전 세계의 칭송을. 그때 클레어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아니요, 국장님. 칭송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유럽상공회의소 보고서를 보세요. 프랑스는 한국의 타협 없는 투명성을, 영국은 교육제도를 평등의 황금, 기준이라 부릅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조차 한국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제 책상 위에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국장님, 부정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존중받는 나라가 아니라 모방당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UAE는 한국의 전자행정 시스템을 도입했고, 스웨덴은 한국의 복지 모델을 의회에서 토론했으며, 브라질은 한국의 재난대응 체계를 가장 인간적인 대안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광기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회주의 복지국과 자본주의 국가가 같은 나라를 본받는다니. 이건 이념의 혼란이야. 무슨 거대한 음모론이나 조작이 있을 것이 분명해. 한국은 사이버 보안 강국이잖아. 어쩌면 그들은 해킹으로 이 거짓 상황을 만든 것일지도 몰라. 클레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진화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네바의 차가운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은 지배로 세워졌지. 그런데 한국은 존중으로 세운단 말인가?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도덕을 시스템으로 바꾼 나라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덕을 시스템으로 바꾸다. 말도 안 되는 문장 같았지만 어쩐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동경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버텼습니다. 세계의 존경이란 건 영원하지 않네. 유행처럼 사라질 수도 있지. 분명 몇 개월 후에는 다른 평가가 나올 게 분명해. 클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은 사람을 갈라놓지만 존경은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녀가 떠난 뒤 저는 석양빛이 번지는 사무실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죠. 제가 정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뒤처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극비 서류, 붉은 봉인이 찍힌 외교 문서 봉투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봉인을 뜯어보니 제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안에는 70개국이 넘는 나라의 공식 성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나, 우간다, 베트남, 볼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모두 각자의 언어로 같은 말을 적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신뢰한다. 잠시 후 제 보좌관인 클레어가 인쇄된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지지 선언입니다. 제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지라니 한국을 향해서? 그것도 공식으로? 그들은 미국과 중국의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한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게 더욱 이익이라고 판단했단 말이야? 네, 그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협력 동맹 선언에 가깝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동맹이라 그건 정치에서 쓰지 않는 단어야. 국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국이 우선이거든. 이기적이지. 국가는 누군가에게 속하지 않아. 속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는 겁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각국이 제각기 이유를 적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농업장관 사무엘 오포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배고픔을 기억한다.
그래서 결코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는다. 우간다의 성명서에는 한국은 도와줄 때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베트남의 보고서에는 그들은 가르치지 않는다. 함께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협력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공감으로 만들어진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덴마크 출신 분석관 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70개국이 전 세계 원자재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 대신 한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통해 부자가 될수록 미국과 중국은 가난해지는 형국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두 초강대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한다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의 이미지, 정직하고 일관되며 겸손한 그 이미지가 글로벌 무역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직접 행동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중국 건설업체 대신 한국 엔지니어를 초청하고 동남아시아는 미국 컨설턴트 대신 한국의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을 부르지 않죠. 사람들은 그걸 자존심 없는 동반자 관계라고 부릅니다.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자존심 없는 동반자라 시적이군. 하지만 세상은 시가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네. 자네는 참 순진하군. 클레어가 또 다른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걸 보세요. 한국의 개발 원조 프로젝트는 완수율이 98%입니다. 미국 주도의 프로젝트는 61%, 중국의 인프라 사업은 날림, 공사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중단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내고 그 대가로 통제권을 요구하지도 않죠.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누굴 선택할지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 아닌가요? 저는 문서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다는 건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이야? 대가 없는 국제정치는 없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상대 국가로부터 뭐 하나라도 빼앗고 착취하는 게 정석적인 국제정치지.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을 믿는 겁니다. 한국은 받아본 사람의 마음으로 줍니다. 그 겸손이 판도를 바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민주주의를 브랜드처럼 강요했고 중국은 도로를 깔며 자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고 상처받고 한때 굶주렸던 나라, 그 고통의 기억으로 세상에 물을 나눠주는 생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칠레 출신 경제학자 토마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무역 모델은 단순히 제품을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존중을 교환하죠. 현지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특허를 이전하며 떠난 뒤에도 학교를 남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방식이죠. 이건 저임금 노동력으로 국가 자체를 뿌리째 빨아먹고 떠나버리는 다른 국가들의 방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결국 수익은 느리지만 신뢰는 영원한 거죠. 영원? 제가 되물었습니다. 정치엔 그런 건 없어. 그가 웃었습니다. 감사만은 예외죠, 국장님. 방안이 잠잠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부나 무기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품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델은 지배를 통한 영향력, 중국의 모델은 채무를 통한 통제였습니다. 둘 다 우월감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돕고, 기억하고 존중한다. 가나의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곁에 선다. 그 짧은 문장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권력은 위에서 아래로 흘렀지만 이제 처음으로 공감을 통해 옆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출신 엔지니어 에탄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서방 시장도 눈치채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뢰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한국 국채는 프랑스보다 높은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한국의 안정성은 인간적이다. 그리고 인간으로 쌓은 신뢰는 영원하다. 제가 웃었습니다. 인간적인 안정성이라니. 그런 경제 용어가 있나? 그건 모순이야. 에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한국이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이제 서방은 가만히 있을까? 클레어가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요.
미국은 한국을 부드러운 조작자라 비난할 겁니다. 중국은 질서를 교란한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둘 다 본질을 놓칠 겁니다. 본질이라니 뭔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친절이 강압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도덕적 동맹의 서약서였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단순히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죠. 그리고 새벽이 밝자 뉴욕에서 마지막 전문이 도착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드리안, 48시간 후 안보리 회의가 열립니다. 당신이 대표로 나가십시오.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번 임무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해하는 여정이라는 걸요. 세상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작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서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비행 여정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2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모든 말이 멎었습니다. 그곳은 웅웅거리는 소음이 아니라 숨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길을 헤매는 사람도 없었죠. 빛과 유리로 이루어진 공간을 사람들은 마치 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에탄이 자동 입국 게이트 앞에서 멈췄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스캔하더니 화면에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끝인가요? 도장도 없고 직원도 없어요.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클레어가 미소 지었습니다. 비행 중에 이미 신원 확인이 끝났어요. 입국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죠. 에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수화물 태그 하나도 하루에 2번은 오류 나는데요. 토마스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거의 공상과학이군요. 우리는 부드러운 흰 조명 아래의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디에도 낡은 광고판이나 번쩍이는 네온 간판이 없었습니다. 공기에는 은은한 향기가 섞여 있었고 한 로봇이 다가오더니 잃어버린 우산을 들고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승객 17A의 소지품입니다. 노아가 속삭였습니다. 코펜하겐 공항은 화장실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기는데 한국은 대체 정체가 뭐야?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효율적이네. 더 대단한 건 모든 기술이 사람을 위해 작동한다는 거야. 다른 국가들은 기술력이 오직 돈만을 위해 작동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국가야. 세관에서는 노부부 한 쌍이 짐을 들지 못해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한국인 공항 직원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QR코드를 스캔해주며 도와드렸습니다. 에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고요? 아시아 공항에서. 그들은 영어를 배우기에 가장 까다로운 문자 체계를 가졌고 실제로 내가 일본에 갔을 때는 공항 직원들 중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렇게 저희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줄기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유리 빌딩 사이로 한옥 지붕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싸우지 않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토마스가 차 창가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세상에 마치 도쿄가 피렌체를 만나 도시의 명상을 배운 것 같네요. 에탄이 웃었습니다. 우리 바르샤바 공항은 아직도 냉전 시절 포트호를 못 메웠는데 한국은 기적을 창조해 놓았구나.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공항 엘리베이터는 소리만 들으면 거의 유언장을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낡아서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뉴욕의 혼잡, 런던의 줄, 베이징의 소음, 파리의 파업 등 많은 것을 겪었죠. 그러나 이곳만큼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강요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맞물려 있었죠. 그렇게 도로로 진입하자 거대한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환경 데이터를 표시했습니다. 대기질, 소음, 교통량이 모두 공개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번역 앱을 건네더군요. 시민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게 공개된 투명 시스템입니다.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우리 칠레도 그런 시스템 만들었다가 3일 만에 다운됐죠. 한강변에서는 모든 한국인들이 미소를 지으며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했고 절대로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는 그저 중얼거릴 뿐이었어요. 이들은 질서를 노력이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었군. 에탄이 웃었습니다. 우리 유럽이라면 이런 시민의식은 정부 보조금 없인 불가능하죠. 광화문 근처로 들어섰을 때 거리는 완벽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광고판에는 상업 광고 대신 벚꽃이 피어오르는 예술 영상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궁 앞에서 한 아이가 외국인 관광객의 휴대폰을 주워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토마스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나라라면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주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다니.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속도와 품격, 기술과 배려가 하나의 리듬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였죠. 에탄이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보시니 어떠십니까? 저는 창밖으로 번지는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야, 살아있는 유기체야. 그렇게 마침내 우리가 유엔 한국협력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공기는 묘하게 차분하면서도 팽팽한 집중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조용한 정밀함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스크린은 은은히 빛나고 직원들은 낮고 절제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구원 서리나 씨가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하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흔히 보는 형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예상했습니다. 화려한 슬라이드, 그리고 공허한 희망의 언어. 하지만 첫 화면에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인간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손바닥만 한 금속 장치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워터 노드입니다. 리나가 말했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탐지하고 오염이 마을로 도달하기 전에 경고를 보냅니다. 칠레 출신의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직도 오염된 물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줄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런 센서라면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죠. 전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손상돼도 스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개발한 기술이죠. 놀랍게도 사용된 재료는 한국 학생들이 기증한 폐 마이크로칩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폴란드의 엔지니어 에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학생들이요? 아이들이 직접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리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가장 어린 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기술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돈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거죠. 리나는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나미비아의 사막이 보였습니다. 작년 저희 AI 기반 관계망이 염수 침투를 감지했습니다. 3일 만에 태양광 펌프가 지하수 흐름을 재조정해 수확량의 60% 이상을 지켜냈죠. 나미비아 사람들의 생존을 책임진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그걸 원격으로 조정했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스템이 지형을 학습하고 위성을 통해 수량을 조절하며 현지 기술자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에서 이 정도쯤이야 그다지 어렵지 않죠? 에탄이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위성방송도 제대로 안 맞는데 그때 클레어가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효율을 논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담긴 압도적인 기술이에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화면에는 기뻐하는 나미비아 주민들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복원된 우물 주위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웃고 있었죠. 한 노인이 두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우릴 잊은 줄 알았는데 한국이 대답해줬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늘 냉소적이던 에탄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나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마을의 소유이며 저희는 단지 한 가지 부탁만 합니다. 이 기술을 다른 마을에도 전해달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은 돈이 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위해 써야죠. 토마스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일종의 지식 전파 구조인가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빈곤은 자선이 아니라 지속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나누는 나라였습니다. 그건 지성과 겸손이 동시에 필요한 진짜 강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이렇듯 미래를 약속하는 한국의 리더십을 보니 개발도상국들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한국을 따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싶었죠. 그러다 에탄이 조용히 전곡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서 이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나라를 위해 대가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리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전 저희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나미비아였고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이었죠. 하지만 누군가 저희를 도왔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니까요. 회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모니터의 진동음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때 세계가 절망의 나라라 부르던 곳이 이제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니. 이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기억이 사명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 서울에 빛나는 스카이라인이 반짝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인프라는 강철이나 유리가 아니라 도덕이었다는 것을요.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첨단 시스템을 자랑하기 위해 만들죠. 하지만 한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드네요.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기계에도 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한국인들을 닮았어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리나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기계는 인간이 잊은 일을 대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돌보는 것 말이죠. 에탄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아직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중이군요.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성장과 효율만으로 진보를 판단했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려는 의지라는 것을요. 그때 창문 유리에 비친 태극기가 붉고 푸른 빛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외교관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느꼈죠. 분석도 시기심도 아닌 존경심을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리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한국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군요. 이해합니다.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거든요. 자, 한국에는 우리를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한과 정이죠. 토마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단어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군요. 리나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은 고통을 견디며 얻은 강인함이고, 정은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부서지지 않는 힘이 됩니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힘이요.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 뒤 벽에는 한국의 과거를 담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 맨발로 눈밭을 걷는 아이들, 자신보다 무거운 쌀자루를 이고 있는 어머니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돕는 건가요? 그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인가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작은 친절은 과거 우리가 흘렸던 눈물의 연장선이에요. 아프리카의 기근이나 동남아의 홍수를 보면 우리는 그들을 남처럼 보지 않습니다. 거기서 과거의 우리를 봅니다. 전쟁 속 아이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우리요. 그러니 그들을 항상 도와주는 거죠. 에탄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지죠. 70년이면 충분히 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선 하루가 지난 친절도 잊어버려요. 나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곤 하죠. 그리고 그걸 개인주의 문화라고 억지로 포장합니다. 리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제 할머니는 전쟁과였습니다.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 풀을 끓여 국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는 역사책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개인주의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한국인들은 진작에 멸종했습니다. 서로를 도우면서 살지 않았다면 애초에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좀 보세요.
노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죠? 이 빛나는 도시를? 리나는 창밖의 서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별들이 도시 위로 흩뿌려진 듯했습니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본 식민지 시절 모든 것을 빼앗겼죠. 언어도, 이름도, 존엄도요. 그리고 해방 후 곧이어 전쟁이 터졌습니다. 도시가 불타고 사람들은 천막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라지길 거부했습니다. 토마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세계가 도와주지 않았나요? 물론 도움을 받았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움만으로는 영혼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으로 스스로를 다시 세웠습니다. 한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다짐입니다. 분노라는 에너지를 열등감이나 부정적인 곳에 사용하며 스스로를 망치거나 남을 해하는 특정 국가 단체들과는 달리 한국은 스스로에게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가 한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던 나라들의 GDP를 넘어서던 순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침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클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원은 자선이 아니라 공감이군요. 리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있는 공감입니다. 우리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돕는 게 아니라 존엄을 되돌려주기 위해 돕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잔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없었지만 도시 전체가 숨쉬는 듯했죠. 애탄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세상에 없죠.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50도 안 됐죠. 지금 우리가 도와주는 가장 가난한 국가들보다도 못 살았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2세대 만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자 선진국이죠. 식민지도, 자원도, 넓은 땅도 없이 오직 의지 하나로 달성했어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친 희망으로 만든 기적이군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건 마법이 아니라 굶주림을 견디며 아이에게 밥을 양보한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고 새벽 4시에 공장으로 걸어가던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존재하지 않아도 내일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역사죠. 그러니 사실상 기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일군 쾌거거든요. 토마스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희망을 다른 나라에 돌려주는 거군요. 네. 리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수많은 통계보다 깊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부유했지만 대부분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통을 기억하면서도 증오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노아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우린 오래전에 공동체를 잃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가지고 있네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전쟁 중에도 서로 밥을 나누던 마음. 지금은 낯선 이들을 위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이어졌죠. 따뜻함 없는 발전은 껍데기뿐입니다.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 그 정의 개념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건 정책도, 권력도, 돈도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작은 나라, 바다 끝의 반도는 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피어난 친절.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울에서 열린 개발 협력 포럼의 현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전 세계 50개국의 국기가 무대 위에 줄지어 걸려 있었고, 저는 제 팀과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관과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 분위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말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로 연단에 오른 사람은 가나의 장관 사무엘 오폴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서방이 말하는 개발의 의미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돈을 주었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조건을 함께 줬습니다. 중국은 도로를 지었지만
그 도로는 결국 그들 항구로 향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도로와 항구 모두 빼앗아갔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통역사들조차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포리 장관은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고문단은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자들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요? 그들은 함께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줄 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해보자였죠. 그의 말이 끝나자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공감의 웅성임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말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할 줄은 몰랐네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도움을 더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지. 이어서 우간다의 교육부 장관 미리암 테스파이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우리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도움도 미미했죠. 하지만 그들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배고픔을 통계가 아닌 기억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기억과 경험을 믿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방 대표단 몇몇은 시선을 피했고 중국 대표단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암 장관은 한국 대표단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우리 마을에 태블릿을 들고 왔지 명령서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사들은 우리 교사를 가르친 뒤로 물러섰습니다. 계약서나 광물 채굴권, 유엔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도록 도왔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예의였지만 곧 진심이 담긴 박수로 변했습니다. 에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보셨죠? 저건 자선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존엄을 칭찬하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죠. 곧이어 사회자가 한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2028년 남반구 경제변화보고서. 그 수치는 저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단 3년 만에 한국이 주도한 협력 프로젝트가 미국과 중국의 투자를 제치고 42개 개발도상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전망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전력망은 한국형 모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동남아의 교육 플랫폼은 한국이 설계한 디지털 커리큘럼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죠. 라틴 아메리카의 재난 대응망도 한국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기반해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수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응답국의 60% 이상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한국을 꼽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군요. 한국의 선회가 결국 가장 큰 자산이 됐네요. 솔직히 저는 한국이 그렇게나 개발도상국들에게 퍼준다면 결국 파산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선행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어요. 클레어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착취했지만 한국은 공감했죠. 그리고 그 공감이 지금은 보답이 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초강대국들이 실패한 일을 해냈습니다. 존중을 통한 이익,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인도주의 프로젝트는 사업으로 위장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잘 작동했기에 세계는 이제 스스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죠. 오포리 장관이 다시 연단에 섰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진짜 파트너십이란 누가 돈을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남느냐에 달려있다는 걸요. 미국이 떠나면 우리는 자립심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미국에 평생 의존할 수밖에 없죠. 중국이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땅, 모든 인프라, 모든 국민들을 빼앗과 착취하고 노예로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이 떠나면 진보다 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스승과 다름없거든요.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침묵이 아니라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기자들이 분주히 헤드라인을 송고하고 있었습니다. 조건부 원조의 시대가 끝났다. 한국, 새로운 국제협력의 기준을 세우다. 에탄이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새 거인의 경쟁 속에서 결국 세상이 진짜로 믿은 건 한국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일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존경심과 자부심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글로벌 연구단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리벽 너머로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화면에는 강과 농작물, 태양광 격자의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곳을 연구소가 아니라 인류의 작업장이라 불렀죠. 한 연구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보실 것은 이윤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입니다. 그는 우리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다양한 혁신의 결과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의 먼지 폭풍 속에서도 작동하는 태양광 패널, 가방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담수화 장치, 그리고 위성에서 작물 상태를 실시간 분석해 가뭄을 몇 주 전 예측하는 AI 센서 시스템까지. 노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다 특허로 보호되나요? 연구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제한하는 특허는 내지 않습니다. 생존은 인류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는 한 사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간다의 한 작은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오염된 물로 고통받던 그 마을은 한국이 개발한 나노필터 덕분에 이제 깨끗한 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치를 새로운 샘물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한 젊은 한국인 과학자가 나섰습니다. 저는 나디아라는 아이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깨끗한 물을 마셨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아프지 않아요. 그 미소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에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리나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게 한국의 차이인 것 같아요. 칭찬받기 위해 돕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돕는 거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거창한 연설도 언론을 위한 이벤트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짜 혁명이었죠. 이후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 네트워크. 이 시스템은 미세 태양광 드론으로 벌이 사라진 지역의 작물을 인공 수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서방의 투자자들은 이윤이 없다며 비웃었지만 지금 그 시스템 덕분에 6개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생산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천재적이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엔지니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죽는 사람이 줄어들면 우리는 그걸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복도 끝에는 수많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재활용 자재로 지은 보건소, 태블릿을 든 농부들. 그동안 회의적이던 클레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원조라는 게 단순히 숫자와 물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다르네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진정성으로 쌓은 외교였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31개국이 중국과의 인프라 계약을 끊고 자발적으로 한국의 협력 프로젝트를 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정치적 압박 없이 청정에너지와 헬스테크 분야에 선택받는 파트너가 되었죠. 에탄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려 31개국이에요. 한국의 지속가능 인프라 수출액이 일본 전체 산업 생산량을 넘었네요. 놀랍습니다. 결국 호의가 돈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신뢰를 수출하면 경쟁이란 건 의미가 없죠. 그때 한국인 책임 연구원이 제게 작은 유리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나디아의 마을에서 온 물입니다. 지금은 깨끗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방울을 여기에 보관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죠.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욱 알아볼수록 저는 더더욱 소름이 돋을 뿐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인공지능 정수 시스템을 공개했을 때 그들은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는 나라에 모듈형 병원과 태양광 학교를 보낼 때도 사용료 한 푼 받지 않았죠. 뉴욕과 런던의 경제학자들은 감정적인 제스처라며 비웃었고 그들은 10년 안에 한국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단 3년 만에 한국의 인도주의 기술 수출은 28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후에 무려 58개 개발도상국이 한국이 설계한 마이크로그리드, 담수화 시스템, 생분해 건축, 자재 공급 계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K희망연합을 결성하고 한국식 지속가능 인프라 표준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던 한국은 이제 윤리적 기술의 중심, 공급국이 되어 외화를 쓸어담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3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회의 도중 애탄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를 무료로 풀었는데 전 세계가 돈을 내고 쓰고 있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제품에 담긴 신뢰가 중요하지. 케냐 정부는 부패 손실을 42%나 줄이는 한국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며 중국 기업 대신 한국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한국 위성망 덕분에 농민들의 작황이 3배로 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위성 플랫폼이 도입된 뒤 모성 사망률이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한때 한국의 퍼주기 정책에 회의적이던 IMF는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죠. 제목은 서울 패러다임.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착취가 아닌 공감 기반 무역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인 6.4%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예정이다. 인사동의 작은 카페에서 토마스가 제게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인도주의 기술 수출이 이제 전 세계 공공조달 시장의 14%를 차지합니다. 유럽연합 전체보다 많아요. 그들은 돈을 쓸어담고 있다고요. 이제 한국 원화는 IMF의 국제준비통화 바스켓에 포함되어 달러, 유로, 위안과 어깨를 나란히 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원화를 신뢰의 화폐라 불렀죠. 가나에서는 한국의 힘이 절대적이었죠. 초원 위에서 돌아가는 한국산 풍력 터빈, 한국과 현지 국기가 함께 그려진 학교, 그리고 한국어와 토착어가 섞인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그 모든 것이 연대의 언어였습니다. 가나의 오포리 장관이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한국이 가장 싸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카메라가 떠난 뒤에도 남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인도적 기술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돈은 넘치는 산유국들, 특히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이 보여준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패 없는 효율, 오만 없는 정밀함. 첫 연락은 리야드에서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한국이 우간다에 구축한 마이크로그리드가 3년 연속 99.998%의 가동률을 유지했다는 보고를 본 뒤 서울의 대표단을 초청했습니다. 지멘스나 지이조차 달성하지 못한 안정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4,2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협약이 체결되었어요. 스마트 담수화 플랜트, AI 기반 교통 시스템, 태양광, 그린 디스트릭트 건설까지 포함된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전 세계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 모두가 따내지 못한 프로젝트인데 한국은 오히려 사우디가 맡아달라며 돈을 들고 찾아오는 수준에 이른 것이죠. 2030년까지 한국의 중동 수출액은 6,8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 숫자는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중동 최대의 비석유, 교역국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봐도 그랬습니다. 사우디의 신도시 네옴은 한국의 제로로스 도시 전력망을 채택해 연간 유지비를 62% 절감했습니다. 그 대가로 현대건설은 네옴의 AI 인프라를 25년간 독점 운영할 권리를 얻었고 그 가치는 연간 8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만든 담수화 모듈을 테스트한 결과 기존 미국 시스템 대비 에너지 소비 43% 절감, 인력 운영 70% 감소라는 놀라운 효율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걸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환경 계약 3,100억 달러 프로젝트가 한국과 체결되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의 클린그리드 4.0을 도입하며 9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수소 에너지 저장과 예측형 유지관리 AI를 결합한 시스템이었죠. 더욱 놀라운 점이요? 카타르는 그러한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음에도 단 10년 만에 투자 대비 2.6배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구매자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구조라니. 그야말로 한국의 기술력은 기적의 수준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었죠. 실제로 IMF는 이렇듯 한국의 인도주의적인 모습에 따른 현상을 한국의 방정식이라 명명했습니다.
도덕적 리더십이 직접적인 GDP 상승을 만든 최초의 모델. 글로벌 경제 분석 결과 한국이 인도적 개발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7.4달러의 실질 수익이 무역, 투자, 외교 영향력 형태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선해를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바꾼 국가였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이어진 회의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각국의 장관들이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던 그때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어요. 늘 잠들지 않던 도시가 완벽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단 몇 초 동안 한국은 믿을 수 없는 침묵에 빠졌어요. 기술의 상징이라 불리던 서울이 완전히 멈춘 듯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전력망이 멈춘다고? 에탄이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리나는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한 장애가 아닙니다. 사이버 공격이에요. 국가 전체 통제 시스템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이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가 실패로 끝나길 바라고 있거든요. 통제센터의 모니터들이 일제히 붉게 변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침입 감지, 이 문구가 수십 개의 스크린 위에서 번쩍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세계를 신뢰로 연결한 나라가 이제는 그 신뢰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격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정부 관계자들이 긴급 대책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분 만에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격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IP를 분산화해서 한국으로 하여금 방어하기가 까다롭도록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대로라면 도시 교통이 마비되고 병원 네트워크가 위험에 처할 상황이었어요. 처음으로 한국 기술자들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도와온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어요. 만약 인도적 AI 시스템이 멈추면, 리나가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수백만 명이 깨끗한 물과 원격의료 접근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에탄이 물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요? 리나는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잠시 차단해야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나라들이 6시간 동안 단절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즉, 그들의 생명선을 끊는다는 뜻인가요? 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차단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도덕의 문제입니다. 방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학생 인턴, 이름은 철민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꼭 차단해야 할까요?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발도상국과 공유해온 AI 시스템은 서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성장했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리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말은 전 세계의 시스템을 연결해서 역공을 하자는 거야? 철민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이 우리를 믿었듯 이제 우리가 그들을 믿어야 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국기술총괄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시작합시다. 단 5분 만에 72개 협력국으로 암호화된 긴급 요청이 발송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한 것은 케냐, 베트남, 볼리비아였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자국 서버의 연산력을 한국으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 세계 지도 위로 파란 선들이 하나둘씩 빛나며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 세계가 하나의 심장으로 뛰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처리율 120%, 180%, 250%, 리나가 외쳤습니다. 바이러스 차단 완료. 시스템 안정화 중. 그 순간 서울의 불빛이 한번 깜빡이더니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정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감동은 단순한 복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나라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케냐의 기술자들은 자기 전력망이 과부하될 위험을 감수하며 협력했고, 우즈베키스탄의 학생들은 밤새 데이터를 수동으로 재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고립이 아닌 신뢰를 택했죠. 덕분에 중국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에탄이 제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나라 정부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한국을 돕고 싶어서 스스로 나선 거예요. 그야말로 전 세계가 진심으로 한국을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 뭐 하는 국가일까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의 존경을 얻고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마 공감으로 이끈 나라는 명령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서울에서의 기억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제네바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해서도 여전히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인간애가 시스템으로 구현된 나라, 공감이 국가의 정책으로 작동하는 나라, 그리고 남을 지배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극복함으로써 일어선 유일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단 15분 안에 유엔 총회 연단에서 요약해야 했습니다. 연단 위로 올라서자 거대한 회의장은 특유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국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과거의 제국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부심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역사 뒤에는 식민지, 전쟁, 약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단 한 번도 남의 땅 위에 깃발을 꽂은 적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지금 막 리더십의 의미를 새로 정의한 나라에서 돌아왔습니다. 한때 식민지였고 굶주렸으며 분단된 나라. 그러나 이제는 정복자가 아닌 치유자로 서 있는 나라입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통역사들조차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주권도 제국의 손에 의해 철저히 짓밟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한국은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배움의 선물이라는 것을. 뒤에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물통을 들고 잿더미를 걷는 아이들, 군인들에게 밥을 지어주는 어머니들의 손,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전환되었습니다. 현대의 서울 깨끗하고 빛나고 살아있는 도시.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자원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땀과 의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한 유럽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외부 도움 없이 가능했지? 저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있었죠. 하지만 기적은 원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견딤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상처를 설계도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흉터가 바로 그들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한국전쟁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족이 철조망으로 갈라지고 도시가 불타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시절. 그들은 피해자가 되길 거부했습니다. 의심받으면서도 일했고 지붕이 없어도 학교를 세웠으며 마지막 한 숟가락의 밥을 아이들에게 내주며 그것을 아침 식사라 불렀습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열강들은 다른 나라의 피로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자신의 눈물로 역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87개국에서 진행 중인 한국의 인도적 프로젝트, 영건의 식민지 역사, 영건의 착취 기록.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인류의 진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의 한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지은 공동체 회관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 희망월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이들은 진심으로 한국을 존경하고 있는 거였죠.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얻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존경을 한국은 너무나도 쉽게 얻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유산입니다. 한때 무력했던 기억을 이제는 다른 일을 일으키는 힘으로 바꾼 나라. 마지막 문장은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신 앞에 무릎 꿇었는지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일어섰는가로 측정됩니다. 한국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죠. 가장 사랑을 받는 국가기도 하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치 하나의 심장처럼 울려 퍼지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작게 시작된 박수는 점점 거세져 결국 모든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계는 수세기 동안 제국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보기를 따라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양심을 가진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몇 분 후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UN 역사상 최초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국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부와 무력으로가 아니라 지혜와 인간애로 얻은 자리였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국이 주도하는 충격적인 나비 효과가 시작되었죠. 모든 것은 한 줄의 헤드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UN, 한국의 인도적 개발 모델을 공식 채택.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장된 언론의 표현쯤으로 여겼죠. 하지만 그 문장은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언론사 일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BBC, 로이터, 르몽드, 뉴욕타임스까지. 이제 세계는 한국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UN 총회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인도주의 시스템. 그 조용히 세계의 빈곤한 구석에서 생명을 살리던 네트워크가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된 것입니다. WHO는 한국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했고 유니세프는 한국의 스마트 농업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 자문을 한국에 요청했죠.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마저 결국 오랜 경쟁을 멈추고 한국의 협력 모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들이 한국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미 세계의 흐름은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에서 더 고집을 부렸다간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으며 그나마 간신히 유지하던 계약마저 전부 끊기며 한국에 빼앗기게 되므로 어쩔 수가 없는 결정이었죠. 그렇게 UN 본부 복도에서 토마스가 조용히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편지들이에요. 우리가 방문했던 마을들에서 온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간다의 한 교사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전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시 꿈을 꿉니다. 이제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나눈 기술 덕분입니다. 한국을 제 조국보다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편지는 볼리비아의 한 어린이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직했습니다. 커서 한국 사람처럼 물을 고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에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나라를 다시 세운 게 아니에요. 진보의 의미 자체를 다시 쓴 거죠. 노아가 덧붙였습니다. 과거의 강대국들은 모두 다른 나라의 등 위에 제국을 세웠습니다. 상대 국가를 침략하여 그들의 피를 빨아마시며 부를 축적했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큼은 남을 일으키며 자신을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이 유일하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던 거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남을 침략하거나 식민지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도덕적 중심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고통의 값을 배운 나라이기에 이제는 공감을 새로운 화폐로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득 리나가 서울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면 이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때는 그저 좋은 말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국의 인도적 AI 시스템 처음에는 오직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것이 이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개국이 비싼 서방 소프트웨어 대신 한국의 개방형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채택했고 그들은 한국의 라이탄스 비용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단순한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의 보상이었죠. 토마스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많은 것을 받았어요.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그들은 공감을 좇았고 세상은 그들을 좇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탐욕이 힘을 만든다고 믿었지. 그런데 한국은 증명했어. 서남이 더 강하다는 걸. 충격적인 보고서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AI 윤리 기준, 재난 예측 시스템, 지속가능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대학들은 영어와 한국어 병기 교육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네바 호숫가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로 비치는 UN 건물의 그림자는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지만
세상은 오히려 더 밝아진 듯했어요. 에탄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정책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늘 누군가가 착함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길 기다려왔지. 한국이 그걸 해냈어. 마치 동화처럼, 영웅 전설처럼 한국은 그걸 현실에서 실현해버린 거야. 마치 영웅 이야기를 읽고 기뻐하던 어린 아이 시절의 나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